방지법을 적절하지 않다. 나쁘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깽판을 친다라고. 전세방 구하는데 너도 좀 부담해라. 특권을 갖고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특권을 주고 수당을 주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궁극적으로 돌고 돌아서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법률방송의 썬데이로 그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함께 이 논의를 같이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주영민 기자님하고 김동수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무게감이 있고 이슈가 되는 것들을 다루는데요. 그거를 너무 이제 좀 우울하고 침울하게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경쾌한 부분은 경쾌하게 다루고 또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은 좀 집중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저희가 그 주마다 있었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선정을 해서 방송을 하는데요. 저희 법률방송 썬데이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방송 주제가 있으시면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코너죠. 시사 돌직구 탑3. 이 뉴스가 참 이런 쪽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고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된 어떤 그 뉴스가 있었죠. 그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도망치면서부터 학대를 받다가 못 견뎌서 도망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고 국가 차원에서 이거 전수조사해라. 지금 학교 안 나온 애들이나 이런 애들 전수조사해라. 이러다 보니 점점점 이게 빙산의 일각이었던 게 빙산의 밑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 기자님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죠. 지금 뭐 제보도 그렇고. 그쵸, 지금 뭐 큰 사건만 지금 한 7건 정도가 아동학대와 관련 게 터졌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에서 벌어졌던 11살 아이가 창문 베란다로 탈출해서 그 탈출해가지고 알려지면서 아동학대가 갑자기 불거지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부천 초등생 토막 사건 냉장고에서 발견됐던 그다음에 목사 부부인데 여중생을 방에다가 거의 미라 상태로 백골로 방치했던 사건, 그다음에 큰딸을 살해해가지고 안매장한 사건, 그다음에 또 부천 2개월짜리 여아를 학대해서 방치해서 죽인 사건, 그다음에 평택 이 아이는 이름이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원영이 사건, 그다음에 엊그저께 이제 막 발생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죠. 지금 아직 시신이 발견 안 되긴 했는데 그 4학년짜리 아이일 거예요. 아마 여자아이 실종된 거 부분까지 해서 지금 최근에 작년 12월부터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다친 거는 첫 건밖에 안 되는 거고 죽어서 발견된 사건이 벌써 6건이나 될 정도로 아동학대가 지금 되게 이슈화 되고 있죠. 가면 갈수록 세상이 무서워진다 정말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면 진짜 이런 비극이잖아요. 비극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가 지난 2014년도에 아동학대 특례법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국민들이 이런 아동학대 특례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조차도 잘 모른다는 거지요. 지금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일어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딱 1년 전만 생각해 봤을 때도 초등학생 이후의 아이들이 아닌 그 이하의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보냈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맡겼던 장소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다거나 학대를 당한 거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됐었거든요. 근데 불과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 싶었더니 이제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직은 고등학생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학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요즘 드러나서 그렇지 예전 10년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20년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30년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 거다 이렇게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신문기사나 이런 데 보니까
양육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문제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을 준비가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아이를 낳아놓은 다음에 한 번도 육아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젊은 부부들이 그걸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대를 한다. 근데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토막살인을 낸다던가 이게 뭐 죽여서 안매장을 한다던가 시신을 뭐 한참 뒤에 그 집에 보관해서 미라를 만들어 놨다던가 하는 것들은 그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좀 크게 생각해봤는데 지역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났던 7건의 사건 중에 한 2건 정도는 가정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비정상적이다 뭐 이런 걸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뭐 계부나 계모가 존재했던 아이들이 지금 시신으로 발견된 건이 있어요. 그만큼 요즘 가족 해체가 되게 심각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웃긴 거는 이 사이에 종교인도 있다라는 게 되게 웃긴 거죠. 뭐 종교를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지금 아동학대를 하고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방치해서 이걸 살인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일이 여기서 그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어느 집이든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지 않았나 그런 무서운 생각도 들기는 해요. 교수님 우리나라 좀 그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하잖아요. 예.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살인죄에 비해서 아동 학대로 인한 뭐 살인이 일어난 경우에 그러니까 내 새끼 내가 죽였는데 어쩌라고 뭐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죽인 것도 아니고 지 자식을 죽인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강하게 지금 처벌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아동학대 그 범죄에 관한 그 특례법은 법무부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입법 예고한 게 있어요. 상습적으로 부모 친권이지만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누가 왜 시비 거냐 말이야. 이런데 자기 자식이 친권이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아동학대하게 되면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적용해서 네. 좀 높은 처벌을 하자 네. 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 예고해가지고요. 네. 지금 법사위원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계류 중에 있어요. 계류 지금은- 중에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인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취재하면서 핵심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네.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제일 많이 저희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대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한 네. 살인죄를 지금 적용을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미필적 고의 자체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 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 네. 기자들끼리도 되게 논란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모든 사건이 지금 최근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은 전부 다 경찰이 살인죄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할 네. 때 다 얘기하는 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예. 적용해서 넘겼다고 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예. 법률적인 좀 그 말씀을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 부작이라는 표현이 아마 일본식 표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 용어로 쓰이고 있죠. 부작위의 반대말은 이제 작위예요. 작위는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행위를 만들다, 만들 작자 했다, 행위 작자 해갖고 행위를 만든다는 뜻이죠. 근데 부작위는 행위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령 예를 들면 애를 학대를 해놓고 애가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어요. 근데 죽진 않았어. 근데 그 상태로 꼴부도 비기 싫어 그러고 자기는 방치해놓고 나갔어요. 근데 애가 그 숨을 헐떡헐떡거리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직접 죽인 행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목을 졸랐다든가 뭐를 뭐 칼로 찔렀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죽이면 그건 그냥 자기에 의한 살인죄라고 그래요. 그 살인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그런 구호 조치를 할 만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거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미필적 고의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애가 그렇게 헐떡헐떡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근데 나갔어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러면 죽어도 할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용인을 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살인을 하겠다는 아주 직접 고의, 넌 죽어라 하는 직접 고의는 없지만 죽으면 어떻게 해? 라고 했더니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그러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되느냐? 뭐 그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는 거를 뭐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의가 나오는 건데
구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걸 거부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가능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인정해버리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다 우리 살인죄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살인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지금 처벌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뭐냐 게시판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 중에 처벌이 어떻게 돼요? 아직 몰라요. 지금 이 사건들은 아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건인데 그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아동학대 치사죄, 그러니까 아동을 학대해서 죽였을 경우에는 형량이 4에서 7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살인죄로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10에서 16년 그래서 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경찰 쪽에서는 국민적 사안이고 하니까 살인죄로 지금 네, 검찰에 맞아요. 기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측면으로 네. 봐야 될지가 이게 좀 애매하긴 뭐냐면 해요. 아무리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수박만 멜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망의 결과에 이르기 전 단계의 그 행위가 너무 죄질이 안 좋으면 사실 이건 뭐 살인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예.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뭐 챙겨주지도 않고 학교를 가던가 말던가 부모가 방임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방임만 해도 그 아동학대입니다. 그리고 방임을 한 거를 옆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도 아동학대죄에 해당이 된다고요. 네.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제가 해결 방법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아동이 다 학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거니까 교육청. 네. 또 아동학대를 범죄를 잡으려면 경찰청이 있어야 되겠죠? 네. 경찰청. 예.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거는 네. 이게 법무부거든요. 네. 그리고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니까 예. 보건복지부, 법무부,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네. 뭐 이런 단체들이 네. 서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협업. 네. 협업 시스템을 네. 구축해서 네. 이제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 공동사업으로 인해서 네. 아동학대를 좀 이런 네. 이런 사태를 좀 예. 줄여낸다라는 예.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미취학 아동들 있죠. 네. 8살 되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취학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결석을 자주 하는 학생들. 예. 왜 결석이 자주 있는가. 예. 이거 아동학대에서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러한 미취학 학생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네네네. 필요가 있고요. 네네. 세 번째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동학대들을 사건을 좀 발굴해야 네. 되겠다. 네. 기자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있는 학생들은 격리를 해야 된다. 격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아동학대를 격리하게 되면은 네. 그 아동 보호 시설이 우리나라 현재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아동학대 시설을 만들려면은 예산도 지금 부족해요. 예.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동학대를 전담할 수 있는 네. 소위 컨트롤 타워. 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둘 네. 거냐, 네. 법무부에 둘 거냐. 네. 어떻게 법무사님, 네. 변호사님하고 기자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어떤 기관적으로 제도적으로 뭐를 만들자 뭐 거기서 뭐 어떤 컨트롤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어떤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제일 그 정부 대책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서울시가 부모 교육하겠다. 이런 아동 학대 발생하니까 네. 니들 부모 교육해가지고 부모 교육 받는 사람한테는 뭐 어린이집이든 국공립 유치원 할 때 가산점 주겠다. 근데 부모 교육 받자. 이러면 이 일 해결될 거다. 부모 교육 받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네. 단정 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터지고 나서 어떤 걸 해야겠다.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뭘 만들자 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두 분 되게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큰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세금 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는 그리고 제도는 있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 사람들을 무슨 살인죄다, 무슨 살인죄 방조범이다 이렇게 처벌할 게 아니라 애당초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국가 테러라든지 그런 등등의 일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확대됐다던가 뭔가 커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무슨 감봉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협업이나 통일 프로세스를 만들어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그리고 윤리적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게 야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쪽에 대해서 계속 뭐 토론 주제 끝났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이는 국가가 미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정답이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 어른이 될 거고 나라를 부모주고 갈 건데 현재 어른이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듬어 주지 못할 망정 가장 믿어야 될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솔직히 짐승도 자기 새끼는 챙기는데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이스피싱 아마 여기 그 채팅창 들어오시고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보이스피싱 어처구니 없이 당한 적도 있으시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에 당하진 않았지만 그런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문자나 전화 이런 거는 대부분 한 번씩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만 해도 저는 한 10번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10번 더 되는데 이게 아마 피해자도 굉장히 많고요. 피해자도 굉장히 많고 점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IT가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도 같이 진화를 한다. 그런 부분이라 이게 기자님 지금 뭐 이게 기사도 너무 많았고요. 지금까지도 기사도 많고 지금도 계속 나와요. 보이스피싱은. 그래서 어제 검찰이 직접적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담 수사팀 전담 수사팀 만들어서 저쪽 중국 쪽에 있는 데까지 공조해서 뭐 뿌리를 뽑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진짜 너무나도 많죠. 그냥 흔하게 하루 기사 신문 보면은 뭐 한두 건의 기사는 있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통화해가지고 뭐 누가 다쳤다 돈을 보내줘라 뭐 이런 수준에서 시작됐던 보이스피싱이 지금은 이게 단순히 전화 통화만이 아니라 뭐 어디로 돈을 붙여라가 아니라 돈을 집에다 놔둬라.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가지러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금감원 직원이다. 신분증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어서 금감원 직원이라고 미리 전화하고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간다든가. 그래서 예전처럼 뭐 은행을 통해서 아니면 계좌로 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대책을 마련해놓고 여기에 대응책이 생기니까 이제는 막 다른 것들 막 신분증 만들고 아니면 택배인 척하고 뭐 가진 방법을 통해서 지금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해졌죠. 진짜 보이스피싱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서 그 법원이 대단히 처벌을 완화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그 정도 장치해놨고 했으면 KT니 뭐니 다 털렸잖아요. 전 국민의 정보가 다 털렸는데 처벌을 안 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야 기술적으로 한계인 걸 어떻게 걔네가 해킹해서 갖고 왔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과연 거기서 끝나냐? 그냥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네가 피해본 게 뭔데? 라고 할 게 아니죠. 그쵸. 왜? 그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런 보이스피싱에 악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새 대단히 이제 신종이에요. 신규로 나온 게 벌써 나온 지 한 1년 넘었어요. 파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인터넷 뱅킹 할 때 뭐 어느 특정 은행 홈페이지를 뭐 포털에다 검색해서 그게 뜨잖아요. 홈페이지 주소가 뜨면 그걸 클릭하면은 창이 열리죠. 그 창이 열릴 때 보이스피싱 사이트로 연동돼 갖고 그 창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려는 은행이 안 열리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뭐 어떤 패치를 깔거나 이럴 때 거기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을 들어갈 때 자기네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짝퉁 금융기관 홈페이지가 창이 열리도록 그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창이 이렇게 떠요. 팝업 창이. 더 한층 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 계좌번호, 뭐 주민번호, 뭐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뭐 보안카드 이런 것들을 먼저 입력을 해놓으면 우리가 더 강화된 보안 서비스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알아낸 다음에 돈을 싹 빼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큐싱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세요? 큐싱? 전 처음 들어봅니다. 큐싱이라는 게 있는데 QR코드 아시죠? QR코드. 어떻게 생겼는지. 그 QR코드 네모나게 되고 막 뭔가 이렇게 흑백으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점이 막 되어 있는 거. 그것만 보면 QR코드만 봐서는 도대체 거기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QR코드를 보면 이 해당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를 쳐놓는 거야. 그래서 그럼 QR코드 리더기로 QR코드 띡 되는 순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럼 모바일로 폰뱅킹 하거나 이럴 때 또 그 파밍처럼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도록 한다든지. 이제
점점 진화하다 못해 이제는 뭐 뜨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이거 뭐 답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한계가 있을 정도로 정말 순진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법률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일명 네. 보이스피싱 방지법. 예. 이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피해금 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인데 네. 이것도 지금 이번에 그 강화됐습니다. 네네. 예, 법률로 7월 네. 28일부터 지금 시행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법률이 만들어진 거는요. 이제 이게 지금 물론 지금 현재 나오는 보이스피싱을 상당 부분 이제 포괄하고는 있긴 해요. 근데 아마 IT가 발달하면서 이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나올 것 계속 같아요. 나올 이 것 법은 그 말 그대로 대포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보이스피싱 걸 눈치채고 은행에다 딱 전화를 해서 홀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 지급정지하는 거예요. 네, 내 그렇죠. 통장에서 변호사님으로 넘어갔어. 네. 예? 그러면 변호사님 앞으로 지급정지하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급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돈을 빼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은 100만 원 이상을 그 어느 통장에다 입금을 했을 때는요. 그 돈을 현금으로 바로 못 찾아가게끔 30분인가 아마 지연 인출 제도 같은 그쵸. 거를 만들었단 예, 예, 말이에요. 지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연 인출 제도를 또 뭐 악용하는 사례들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지연 인출이라는 게 현금으로 바로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기 방식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 정보를 다 털었잖아요. 우리 개인 정보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공정보죠 지금. 네, 그렇죠. 공공정보죠. 개인정보가 아니라.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사요. 개인정보를 해서. 택배로 배달시키는 거예요. 택배로 배달시키면 우리 핸드폰 번호로 택배 배달 문자가 오는데 우리는 그게 당연히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택배가 배달되는 시점에 가서 그 택배를 집어와. 그래서 그 휴대폰, 새 휴대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로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돼버린 그 휴대폰을 갖다가 되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는 현금을 바로 취득을 못하니까 이제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뭔가를 구매하는 역할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진화하기 시작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딱 그거예요. 법이 아무리 만들어지면 뭐예요? 법 만들어지면 이미 수법은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모든 범죄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딜레마이기도 할 텐데 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진짜 진화 속도가 정말 빠르죠. 우리가 그냥 피처폰 쓸 때와 네. 스마트폰 쓸 때와 지금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피처폰 쓸 때는 전화 걸어가지고 나 뭐 무슨 사고 났다, 예. 나 뭐 아들이 뭐 다쳤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자체를 해킹해 버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융정보, 개인정보 빼가서 아예 그냥 돈 자체를 그냥 그대로 네. 전산화된 걸 가져가는 방법도 네.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것도 다 막기 시작하니까 이젠 뭐 저희가 물품을 되게 쉽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냥 개인정보만 입력하고 사이트 가입하면은 뭐 카드 만드는 것도 쉽고 아니면 네.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개통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악용해서 네. 이거 하는데 그럼 좀 지나면 이제 핸드폰 개통할 때 뭔가 또 맞겠죠. 단순히 신분증 하나로만 개통하지 네. 못하게끔 네. 어떤 또 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걱정되는 건 그런 대응책이 또 나오면 또 다른 진화된 또 범죄 수법이 나오지 네. 않을까. 네.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기꾼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그렇죠. 법이라는 게. 그리고 일단은 그때 아까 전에 뭐 우리나라는 죽어야 법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분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뭐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법이 국회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법이 하나 통과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0몇 초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통과되기 전까지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공론화되고 그 법이 필요한 것이냐, 이 법을 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를 한참 거친 다음에 그게 오케이 되면 그때 통과되는 거야. 뭐 몇 초 만에 통과되는 거지만 그런 거 할 때 우리 국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어느 정도 1년에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요. 예. 1년에. 1년에 1천억 1,200억이에요. 1,200억. 1,200억? 그러면 그 1,200억이라는 돈이 누구 돈이냐? 피 같은 돈이거든. 없이 사는 정말 시민들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 피 같은 돈인데 이 사기꾼들이 이게 지능이 발달돼 가지고 말이야. 이거 예방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네, 거. 네. 예? 네. 그 어떤 학생이 평생 직장에서 모아서 번 돈 가지고 네. 방어들 돈을 예. 보이스피싱 당한 거야. 8천만 원을. 네. 이런 사건들이 우리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게 지금 억울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퇴직금 통째로 날리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전화가 왔는데 뭐 비밀번호 알려달라든가 어느 은행 거래한다든가 이런 거 알면 절대 그건 다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많이 돼서 뭐 전화번호 돈 달라는 기관은 근데 없다. 뭐 순간적으로 당한다니까 예, 예.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재밌는 걸 또 하나 얘기하면 이게 이제 막 뭐 검찰이다 아니면 뭐 어떤 수사기관이다 국정원이다 뭐 어디 은행이다 금감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심지어 최근에는 뭐 지방에서는 이장인데 나 이장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했대요 최근에 나 이장이다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쉽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 주변에 항상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통장이다 이장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대단히 그 창의적이네요 보니까. 예.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뭐 네. 액수의 금액은 다를 수 있겠죠. 뭐 나 이장인데 하면서 뭐 몇 천만 원 가져가진 않았겠지만 뭐 수십만 원씩 그렇게 보이스피싱 하면 그 사람도 돌아다니면서 곳곳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장인데 하면 네. 그런 식으로 모이는 돈 또한 엄청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검찰청, 금융감독원하고요 금융기관이 서로 그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대출 빙자형 실제 그 사기 전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거야 영상으로. 네, 그런 걸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보이스피싱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 다 중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렇죠. 잡아야 되는 총책들은 다 중국에 있다라는 중국에 게 문제인 것 되어 같아요. 있죠. 네. 최근에 총책이 잡힌 경우는 다 그런 거였어요. 여행 왔다. 네. 한국 여행 왔다가 네, 네, 네. 요즘 한류바람 불고 하다 네, 보니까 네. 한국 여행 왔다가 잡히는 거죠. 네. 그것 빼고는 중국 공안이랑 연계해가지고 뭔가 잡는 이런 프로세스가 구축돼야 되는데 솔직히 중국 공안 입장에서도 자기 자국 문제 아닌데 그걸 적극적으로 나설까도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네. 뭐 직접 검찰이 뭐 이례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넓은 땅덩이에 얼마나 많은 그 보이스피싱 그렇죠. 조직이 있을지.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잡는 상황인데요. 그 중국 가서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에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할 수도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전화 왔다. 네, 은행에서 전화 왔다. 네, 이런 것들 믿지 마세요. 네. 이장한테 전화도 믿지 마세요. 이장? 예. 그 이장님 누구신데요? 정확하게 신분을 확인해봐야지. 하여튼 이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네. 걸리게 되면 네.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이게 사기죄거든요. 사기죄니까. 보이스피싱이 사기예요. 이거 더 세게 처벌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 많이 만들어줘. 네, 걸리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무섭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양반으로 그 뭐죠? 그냥 재판 받아갖고 교도소 가가지고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밥 먹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좀 다른 유형의 그런 형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게 다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바라보면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는 네. 하지만 그래도 좀 처벌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네, 실효성 있는 처벌이 네, 필요하다고 처벌이 봐요. 필요한 실효성 거죠. 있는 처벌. 예. 시사돌직구 이번에 탑3의 세 번째 주제, 보복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자님, 요게 지금 보복운전이 도대체 뭔지, 그 뭐 실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까지는 이건 뭐 명확하게 보복운전이 뭐다 네. 뭐 이런 개념은 없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너무 뭐 그러니까 인명사고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네. 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막 대두가 되니까 최근에서는 이제 보복운전을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어떤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들 일종의 흉기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로 해서 남한테 뭐 차량을 추월해서 앞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네. 일부러 뭐 부딪힌다든가 네. 아니면 또 협박을 한다든가 하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복운전이라고 명하고 이거에 대한 처벌을 하기 시작했죠. 네네네. 최근부터. 그냥 난폭운전하고 하는 것과는 조금 이제 다른 것입니다.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돼요. 여러분들 그 보복운전은요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 자기 차 추월했다고 어쭈 이것 봐라 그러면서 자기 차 성능을 시험하듯이 막 계속 추월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 세워놓고 너 내려 뭐 이런 게 되는데 아까 어떤 분이 뭐 블랙박스가 보급이 되면서 이런 보복운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그렇죠.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성별 차이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보니까 여자분이 보복운전한 사례들도 있기는 있는데 남자분들에 비하면 좀 많이 적은 게 아닌가. 그쵸. 근데 네. 그건 또 그거랑 같은 것 같아요. 여성 운전자 비율이랑 남성 운전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뭐 것도 단순히 뭐 있겠네요. 남자가 네. 더 많다, 네. 여자가 덜 많다 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 거 이 근처 서초에서 발생한 네. 사건 중에 하나가 네. 여성 운전자가 계속 쫓아가서 차를 들이받았어요. 계속. 단순히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끼어들기 못하게 했다는 이유 끼어들기 하나만으로 못하겠다고. 차가 계속 쫓아가서 한 대여섯 번인가 계속 뭐 방송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네네네네. 이슈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네네. 단순히 이 보복운전은 이제 남자 문제다 여자 문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기는 어떤 그러니까 거든 이게 뭐 성별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누가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그렇죠. 그런 어떤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꼭 성별에 따라서 무조건 남자만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 당연히 문제예요. 당연히 문제인데 저는 보복운전을 유발시키는 사람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복운전은 현행법상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들어갑니다. 네.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보복하는 운전 발생 요인이 뭐냐? 네. 제가 발생 원인을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빨리 가려고 무리하게 차로 변경하면서 끼어들게 하는 겁니다. 네. 차로 변경을 하거나 그러니까 네. 1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네. 1차로 네네. 그리고 끼어들기, 잽싸게 끼어들기 예. 그리고 경적을 울리잖아요. 경적들이. 네. 네. 이거. 그러면 사람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사람 귀를 좀 스트레스 받게 하고 괴롭히게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은요. 이 경차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찰을. 경차를. 네, 네. 어? 네. 특히 경차들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외제차의 경우에는요, 예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랬어요. 외제차의 그 과실 비율이 80%고 국산차의 과실 비율이 20%인데 나중에 보험회사에다 수리를 맡겼더니 그 80%, 그러니까 20%만 물어주면 되잖아요. 우리 국산차 타시는 분들. 그게 훨씬 비싼 거예요, 훨씬 비싸. 그래가지고 어떤 그 뭐 레카라고 그래야 되나? 견인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외제차 주차 위반이라고 있잖아요. 안 끌어간대요. 왜냐하면 그걸 끌어가다가 그렇죠. 예, 잘못 문제가 생기면은 뭐 요새 블랙박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내가 일당 받으려고 이거 건당 이거 얼마 받으려고 하다가 더 물어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런 어떤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보복운전 관련돼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해봤는데 네. 실제로 나온 게 뭐냐면 보복운전하면 교육 수준이 높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많이 한다. 통계 수가 나왔는데 1,030명 운전자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대학원 이상 학력이 25.8%가 보복운전을 했고 학력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보복운전이 대학교 많다고 졸업자가 그러더라고요. 13.2%, 그다음에 고졸 이하는 12.9%, 또 소득별로 따지면 한 해에 8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17.8% 제일 많이 보복운전을 했고, 그다음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가 16.3%, 뭐 그다음 뭐 4천만 원 이하가 한 15.9%로 이게 돈 많이 버는 사람 또 보유 차량 가격 방금 말씀하셨듯이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차 탈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유 차량 가격 봤을 때 1,200만 원 미만은 5.5%밖에 안 돼요. 보복운전 안 해요 거의. 네. 근데 4천만 원 넘어가는 쪽에서는 21.9%가 보복운전 할 정도로. 야, 그 그래서 통계치 재밌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끼어들기에 유독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성공했고 그렇지. 감히 나한테 껴들어. 그렇지. 모욕을 당했다는 거야. 어, 모욕을 당했다. 이런 느낌 그런 때문에 느낌? 보복운동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사에서 내가 성공한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18.4%가 보복운동을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감히 나한테 누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끼어들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쌩 난리치는 거야. 약자다라고 내가 생각을 할 강자다 때는. 싶으면. 네, 내가 강자다 싶으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배우고 뭐하고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누군데 저 인간이 어디다 대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더 심하게 뭔가 강하게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보이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있어봐 아니면 더러워서 피한다 이러고 피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여기에 참 박혀 있는 게 아닌가 보복운전이라는 게. 그게 제일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강자인데 네. 왜 나한테 이러냐. 네. 교수님 뭐 이 보복운전 관련해서 뭐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예방법 한번 한번 말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시죠.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네. 그래서 그래야만이 교통문화가 정착된다. 네. 그리고 운전할 때요. 비상 깜빡이 켜는 그런 양의 상대방의 그 제스처를 주는 거, 네네네. 비상 깜빡이 켜는 네. 거 네.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요. 네, 비상 깜빡이. 참고로 여러분 법률적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복운전하게 되면 지금 이거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현재는 변호사님 형법을 적용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보복운전했는데 욕설을 했다. 에? 막 가다가
가로막는 경우 있잖아요. 예. 못 가게 하고 말이지. 예. 이렇게 가로막게 되면은 특수 폭행입니다. 네. 그래서 형법 261조에 의해서 특수 네. 폭행으로 불구속 입건될 수도 있죠. 형법에서 더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설을 한다. 뭐 죽이니 먼 새끼 이렇게 막 욕설하고요. 예. 경적을 막 울리거나 네. 그리고 진로를 방해하거나 네. 또 급정지하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네. 특수 협박에 들어갑니다. 네. 형법 284조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상해를 입힌 보복운전 네. 이건 살인 미수죄입니다. 예. 그럴 이거는 수 있죠. 특수 상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입건되는 경우도 있고 음.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네. 이번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로교통법이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네. 이렇게 보복운전해서 경찰한테 걸렸다. 예. 그러면 운전면허 음. 취소입니다. 아, 그리고 취소.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2016년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 도로교통법 네. 해당됩니다. 네, 최근에 네, 네. 징역형까지 받은 또 그렇죠. 진역형도 보복운전이 있어요. 있어요? 네, 보복운전 예. 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아마 이런 동종류의 전과가 상당히 네.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상습적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중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저부터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전을 젊었을 때 지금도 젊긴 한데 20대 때 상당히 좀 거칠게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얌전한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런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싸우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걸 제 머리는 못 갖겠어요.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업무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조신하게 운전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뭐 의식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런 법 저런 법 코너는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죠? 벌써 오늘이 4회 방송이더라고요. 이게 4번째 방송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는데 이런 법 저런 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어떤 법률 정보들,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내지는 국회의원들이 뭐 입법 발의한 그런 법안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법률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오늘 어떤 법률인지 그 주제가 어떤 법률에 대한 자, 것인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요. 특히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네.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야 피해를 안 보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월급을 주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용자. 우리는 사용자. 사장님을 말해요. 그렇죠. 사장님. 사장님은 사용자. 네, 네, 사장님. 그리고 네. 우리 봉급 생활자들은 예, 근로자. 근로자. 네, 근로자. 근로자.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잘못할 때도 있고 네. 사용자가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네,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좀 알아두면 예. 도움이 안 되겠나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질문 올려주시는데요. 이게 내가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을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적용 범위라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채용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 한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과연 근로자에 해당할까? 나는 한 달 동안 알바만 하고 빠지는 사람인데 아니면 일주일 단기 알바로 뭐 하루에 3시간씩만 하는데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될까?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땡초 치킨 꿀마님 최저임금 안 주면은 고소 가능한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법이 내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냥 쉽게 잘릴 수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부당해고라고 하는 부당해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교수님 그 부당해고가 어떤 경우에 이제 부당한 건가요, 도대체? 말 그대로 부당해고예요. 예.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네. 해고시키는 게 부당해고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장님이 야, 너 나가 이러면 그냥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너무 하고 나가요. 근로자는 약자니까. 네. 지금도 너 나가 그러면 나가지 뭐 내가 이거 부당해고 아니에요 갖고 뭐 복지 시정한다. 이거는 대기업이나 그쵸. 중견기업 이상의 그런 레벨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대기업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주 그래? 특수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은 공기업이 가능하지 지금 않을까 말씀드린 싶어요. 대로 네. 뭐 5인 이상이라고 네. 하지만 네. 4인, 5인 이하
사용자와 근로자 한 네. 사람 간에도 네네네. 근로기준법 적용해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근로기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당해고라는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투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은 대단히 드물고 그렇게 다투어서 복직을 하더라도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어. 근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네. 그래갖고 복직이 됐어요. 그럼 그 회사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부분 다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두죠. 예.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괘씸죄에 걸려서 그 업계에서는 발도 못 들여놓는 네. 그런 그리고 뭐 이상한 비일비재하니까. 동네로 막 그 전근이니 뭐 이렇게 그쵸, 보내잖아요. 뭐 지방 발령. 예, 보직도 대단히 후진 보직을 내려버리고. 예. 저기 내가 왔도다. 예, 내가 왔더니.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네. 네.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죠. 예, 법으로 쓰도록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예, 있습니다. 낮장짜리로 표준계약서를 그 고용노동부에서도 배포하고 있고요. 그걸 조금 수정해서 이제 쓰도록 돼 근로계약서를 있어요. 써가지고 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위반했다 사용자가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입니다. 예, 처벌받습니다. 근데 벌금이 처벌 너무 받습니다. 약한 거 아니에요? 네? 예. 벌금이 너무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로 사업한 사람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근로자 500만 원 수가 줬다 치고 쟤 자르겠다 뭐 아니면 나 계약서 제대로 안 쓰겠다 이러고 말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계약서를 써야 원칙인데 네. 계약서를 안 쓰고 채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로기준법상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 그냥 물고 그냥 안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업들도. 그럼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 중에 근로계약서 쓰는 경우가 이제 좀 많아지기는 시작했지만 지금 여전히요 개인 사업장에서는 안 쓰는 경우가 안 쓰는 경우 많죠.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로계약서. 왜 안 쓰는 건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사용자가 당연히 써야 될 거 그냥 500만 원 주고 안 쓰는 그렇게까지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길래 그게 쓰지 뭐냐면은 않는지. 근로계약서가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지한테 불리한 내용만 잔뜩 써져 있거든.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다 보니까 뭐야 이거 얘가 이렇게 나가서 휴가 간다 그러면 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금액을 더 쳐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는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근데 그거를 표준계약서에다 어느 정도 좀 옮겨놔서 그 항목을 적으라는 건데 사장 입장에서는 그거지. 아니 그냥 월급 주고 야 오늘은 야근해야 돼 이거 내일까지 납품기일인데 오늘 해야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길 바라지. 그래 오늘 야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시간에 비례해서 내가 얼마를 더 줄게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약서에다 남겨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주는 만큼만 받아라. 요즘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던 게 여러 가지 계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뭐 알바 천국 그 광고에서 뭐 최저시급 얼마다 이러면서 그 해리가 나와서 막 네네네. 하는 거 광고들 보면서 아 최저시급이 지금 현재 이거구나 예. 뭐 이런 걸 알게 되고 또 뭐 최근에 드라마 송곳 같은 드라마나 네. 아니면 웹툰인데 웹툰 네. 보면서 아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네. 해고는 쉽지 않은 거구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해고가 너무 쉽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아직도 네. 근데 뭐 더 쉽게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예, 같긴 맞아요. 한데 지금 보면 뭐 큰 기업들일수록 해고가 좀 어려울 뿐이지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일비재로 자르잖아요. 너 일 못한다고 네. 나가 그럼 나가야 되고 네. 너 일거리 안 주고 그럼 그러나 나가야 이제 되고 법률적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내가 하던 사업체를 상대방에게 양도한다, 예. 처분한다, 네. 인수합병한다. 이럴 네. 때 긴박한 그런 경영 상황일 때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그 얘기를 따지면 중소기업은 요즘 다 긴박한데 그렇게 중소기업은 그냥 들어온 사람 막 잘라도 된다는 예. 얘기랑 또 같아지거든요. 예. 그러나 해고할 때는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전 예고면 들어와서 30일 예고하면 한 달 딱 쓰고 또 나가면 합법적인 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려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데, 명확하게 뭔가 하여튼 있어야 되지 30일 않을까. 네. 전에 예고를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30일 예고는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내보내면 당연히 부당 해고가 되는 거고요. 아까 어떤 채팅창에서 이 방송 사장님이 싫어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장님들은 짜증 나실 거예요. 근로기준법 얘기만 들어도 치가 떨리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변호사를 특별히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고용노동청 뭐 그런데 그 지방노동위원회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시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이루어지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그 같고요. 복불복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호위에서 갔는데 무시받거나 이러지 않겠냐라는 걱정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네. 제가 실제 진호위를 가봤거든요. 월급 네. 문제 때문에 네, 가봤는데 네. 어쨌든 그분들 믿고 가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끝까지 근로자 편에 서서
사용자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한테 네. 어떻게든 월급을 받아서 주려고 애를 써주니까 예.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지도에 찾아가는 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악덕 사장님들은 당연히 1벌 100개를 해서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악덕 사장님들한테까지 뭐 우리가 그렇게 해주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직원들도 알 거예요. 그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거를 사업체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제가 경험하긴 그랬어요. 그런 사업체의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석 달치가 밀렸지만 그냥 한 달치만 받고 퉁치시는 분들도 봤고요. 저는 그건 그 사장님도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 사장님 완전 뭐 길거리에 내앉고 가족이며 뭐며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자기 재산이 다 있고 잘 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근로자 네. 월급 주는 거 아까워서 안 네. 주는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죠. 네, 맞아요. 저기 보시면 그 윤호 이하님, 제일 재수 없는 사장들이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제.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가족이 될 수 시청자분들께서 없어요.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나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장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기분 나쁘다고. 네. 예?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네. 이내에 네. 구제 신청을 했어요. 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네. 그러면 노동관이 다 조사를 신문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사용자도 부르고 근로자도 불러가지고 합법적인 정당한데도 해직을 시켰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피해본 거 월급 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지금 트롤 멘붕님께서 부당해고 당해도 더러워서 신고 안 한다 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더럽고 힘들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신고를 안 하니까 지금 사용자들 그 사장님들이 배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맞냐 틀리냐 우스갯소리로 나 이 업계 이 바닥에서 너 발도 못 들이게 할 거다라고 협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그 바닥을 바꾸면 되죠. 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 있고 부당한 거에서 부당하다고 얘기한다면 그 바닥이 바뀌는 거죠. 네네. 그 바닥을 바뀔 수 네. 있게끔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예, 있어야 예. 되지 않을까. 저기 그 빰백님이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지들도 사업하면 10원짜리 하나 안 쓰려고 발악할 거면서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근로자인데 사장님이 야 주인의식을 가져.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네가 주인의식을 가져 하면 이게 왜 내 회사야 네 회사지. 10원짜리 하나라도 안 쓰려는 거는요. 사업자가 무조건 안 쓰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썼을 때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만 명확하면 직원들이 전기세 아끼려고 난리칠 거예요. 볼펜 하나도 아끼지. 왜? 그거 아끼는 만큼 나한테 돌아온다면. 근데 그거 아끼면 사장님만 배가 불러. 그럼 왜 아껴요 그게? 그러는 순간 사장님 배만 불린다고 인식되는 순간 직원들은 그게 복리후생이에요. 물 막 쓰고 전기 막 쓰는 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그걸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뭐 6.25 이후부터 60, 70년대 막 산업 붐 일으켰을 때 대기업 지금 대기업이 됐던 그 기업들 다 근로자들이 열심히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막상 뚜껑 열면은 그 밑에 근로자가 뭐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뭐 부자가 됐다는 소리는 없고 네. 그분들은 지금 막 뭐 로열 패밀리다 막 이런 소리 네. 들을 정도로 네. 완전 거물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오히려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불균형 속에서 태동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늘 근로자로서 쪼들려서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법률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법률을 우리가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고발, 신고 이런 것도 제대로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법을 많이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부당함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TV에서는 볼 수 없는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그런 류의 어떤 방송이에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그냥 사고방식을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거 왜 안 바뀌는 거냐 이렇게 논의를 해보는 그러한 어떤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시사 정보도 좀 얻으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채팅창에 소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면 우리의 의사들이 나중에 어딘가 전달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한번 꿈꿔보고요. 저희 썬데이로는 화요일 저녁 8시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찾아주시고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추천 눌러주셔서 좀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준비도 해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